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최진욱 팀장,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좀 상승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서는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잖아요. 네네. 좀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무엇을 많이 하셨습니까? 늘어나는 골린이, 골프에 대한 그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골프존 그리고 골프 관련주들이 뜨거웠거든요. 과연 엔데믹 시대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늘어나는 골린이에 골프존을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세 분의 목표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골프존 목표가는 24만 원, 18만 2천 원, 그리고 20만 원으로 세 분의 좀 목표가 격차가 큰 편인데 먼저 이성 이사님은 골프 좋아하시나요? 전 골프는 잘 못 칩니다.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골프존 같은 경우가 네. 시장에서 한 가지 우려가 있었던 건 이제 리오프닝 시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필드로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실내에서. 실내에서 치는 그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의 부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수치로는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 뭐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골프존에게는 1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실적의 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게 가맹점 쪽의 실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부분적인 다른 요소도 실적이 함께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실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 한 2천억 내로의 영업이익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동종업계 또는 골프존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2조까지는 원래 상승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열려 있지만 다만 그 여기에서 변수가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시점이 만약에 뭐 언제인지 그거는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할인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1조 5천억 원의 시가총액까지는 가능한 구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는 뭐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서 24만 원의 목표가를 적었습니다. 네, 손짓은 해주셨지만 신한금투에서 나온 20만 원보다 4만 원 더 쓰신 24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와 달리 최진욱 팀장님은 18만 2천 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를 그 코로나19 때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요즘은 정말 뭐 실내 골프장을 찾기가 너무 연습장 찾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외형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는 편인데 18만 2천 원의 근거는요? 우선은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무래면은 스크린 골프장 쪽에 좀 인원들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프장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가 대폭 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 제가 이제 18만 2천 원의 목표가를 드린 이유는 지금 네. 현 시장 관점으로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뭐 이사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표가도 가능은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나서 눌림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가자. 네. 지금 막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18만 2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지훈 대표님의 골프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실내에서 연습을 하면서 특히 또 요즘은 연습장 비용도 더 올라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서 충분히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 안 치다가 치시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2030 인구가 골프 많이 치는 거에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 기존의 40대부터 70대까지 원래 치던 분의 2030 새로운 인구가 증가되면 네. 당연히 큐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성우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미 실적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 영업이익은 이미 500억 넘었고 매출도 55%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 추세가 2분기에도 역시 매출하고 이익에서 모두 3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하는 GDR 이 하드웨어 사업이 QOQ로도 60%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매출 성장이 뭐 지금 30% 넘게 라운드 수가 꾸준히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라운드 수가 보시면 1분기에 2021년 1분기에 1,530개에서 2022년 지금 1분기에는 2,203만 개로 지금 한 500만 회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영점 회원수도 2021년 1분기에 3만 6천 명에서 지금 4만 2,535명까지 실제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이 가맹점 외에 이 비가맹점의 이 레슨하는 시뮬레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시뮬레이터 산업도 한 30% 연간 숫자로 실적 증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만 가격적인 매력이 왔을 때 사겠다라는 네, 그렇죠. 의견이셨습니다. 그럼 이외에 골프전 외에 골프 관련주를 산다면 또 뭐가 탑픽일까요? 세 분께 여쭤봤고요. 관련해서는 나는 그냥 골프존에 사겠다, 대장에 사겠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고 VC로 두 분이 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VC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한 2주 동안 경제방송에서 많이 거론되더니 주가가 좀 올랐어요. 두 분은 뭐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VC를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종종. 네. 이 VC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야외에서 골프 칠 때 이 거리 측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기대에 네. 그 칩을 이렇게 넣어놨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정확도 부분에서 더 우세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네. 주가는 바로 상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한 측면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2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대입해봤을 때 위에 상승 룸은 20%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 락업을 봐야 되거든요. 신규 상장을 할 때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걸면서 이와 관련해서 물량을 더 받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5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3개월 보호 예수가 풀릴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현재 시점에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그 본격적인 골프 인구, 잠재적인 골프 인구, 이제 스크린 골프를 하던 그런 분들이 나갈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살펴봐야 할 종목인데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룸은 20% 남아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살 게 아니라 5월에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오는 날짜를 체크해서 그날에 매수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VC. 근데 궁금한 게요. 최진욱 팀장님. 제가 알기로 거리 측정기가 막 엄청나게 몇백만 원 이렇게 효과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몇십만 원 그렇죠. 정도 하다 보니까 얘를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지 이익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주가 매력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네. 우선 이제 VC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성형 GPS 이 거리 측정계 IT 기업을 이제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이제 아까 뭐 이사님도 아까 골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이제 기업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이익이나 영업 이익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에 따라 VC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최근 매출도 31% 이상 올라갔었고 영업 이익 또한 29% 이상 그리고 뭐 순이익도 지금 6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 예수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현 구간도 지금 매수 메리트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눌림에서도 한번 더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분할 접근 추천드린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지은 대표님은 그냥 나는 골프존 살래라고 해주셨는데 야옹아 멍멍해바님이 골프존보다 다른 관련주들 주목할 종목들이 많아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골프존도 골프 관련주도 매력적이지만 그보다 지금 시장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김지훈 대표님도 그냥 골라보라고 해서 고르신 건지 아니면 정말 골프존을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골라주신 건지요? 아 진짜 질문이 너무 예리해가지고 허를 찔러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스러운데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골프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이 비싸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이 한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적이 계속 분기 실적이 갱신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골프존의 평균 PER은 약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분기 실적이 계속 꾸준히 갱신되고 있음에도 PER 11배는 너무 싸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외국인 기관이 16만 원대 후반에서 한 달 내내 한 3일을 제외하고 계속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골프존도 일종의 플랫폼, 나누어진 분절화된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장하는 산업이면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싼, 투자하기 굉장히 좀 좋은 종목에도 굉장히 리오프닝에 오히려 해외여행에 반대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논리 구조가 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바님도 골프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엄청나던데요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김지훈 대표님도 그래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골프존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지금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분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루즈님께서 하나로 FN 골프 테마 ETF도 안 가고 아직은 대중성보다는 시기상조가 아닌지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ETF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부터 좀 말이 많았던 게 그쵸. 이게 네. 진짜 이 종목들이 골프 네네. 관련주야? 네네. 라는 말이 네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ETF를 사기보다는 그냥 골프존 사는 게 낫겠다 생각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ETF 투자하실 때 살펴봐야 될 게 네임에 그냥 특정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ETF 게임주 좋을 것 같으니까 사고 그다음에 방금 그것처럼 골프 들어간 ETF에 이름을 보고 사실 게 아니라 이게 세부적으로 ETF를 현재가 클릭하고 상세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비중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산업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ETF를 사기보다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골프존의 지금 수익이 네.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도 잘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말은즉슨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건데 네. 이들이 여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기존 가맹점 수 안에서 단가를 높인다던가 그런 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사업을 진짜 뭘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가맹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피크에 와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골프 인구 대입해서 가맹점 수를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캡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가맹점에 대한 이익을 더 올린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타 이제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 그렇다 보니 소모품 사업, 소위 말해서 저희가 골프를 할 때 소모를 하는 그러한 제품의 판매가 늘거나,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체크하면은 저희가 골프존에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업 될 수 있는 시가총액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분기가 저희가 실적 중에 또 봐야 할 거는 전통적인 성수기기는 하거든요. 전년 실적이랑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함께 감안하고 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무작정 좋다 매수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실적을 깨보시면 조금 더 왜 이거를 지금 기존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논란이 많았고 근데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논리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갑자기 베이비붐이 일어나서 막 국민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면은 네네.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골프 인구수와 그리고 매장의 수가 네네. 어느 정도 최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피크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해외에서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골프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련주 추천을 드렸을 때
의류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채팅방에도 저는 골프 의류주는 안 사겠습니다라고 또 한 시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작년에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골프 의류에 돈을 엄청 썼거든요. 네네. 네. 입으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오늘 골프 의류주가 안 나왔을까요, 대표님? 김지훈 대표님. 그게 아무래도 특정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니 왜냐면 이게 단가가 일반 옷에 비해서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짧은 치마인데 네네. 엄청 3,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게 많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아, 그 골프를 만드는데 특정한 어떤 뭐 진입 장벽이 있을까요? 높진 않죠. 높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일반 의류회사도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골프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의류주 관련된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나 플랫폼 관련된 회사는 아까처럼 장비를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마진이 나쁘거든요. 5% 미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류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크게 그리고 보니까 실제 뭐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의류 관련된 크리스 FNC 빼고는 엄청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지거나 네. 증권사에서 뭐 이런 업계에서 관심 있게 그걸 커버리지를 하거나 그런 걸 크게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딱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있는데 주변 곁다리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다들 뛰어드는 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골프 의류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부자들 상황 확인해 보죠. 사료주와 에너지주의 끝없는 질주, 도대체 끝은 무엇일까? 아, 지금 이 사료주와 에너지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질 것 같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너무나 소외받는 시장인데 이 질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변수로 인해서 결정이 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급락 염두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료주와 에너지주의 뭐 펀더멘탈을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 상황, 외부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뜻이죠? 네. 외부 변수에 따라서 네. 사료주는 특히 그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에너지주들은 지금 뭐 도시가스 인상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국내 요인이고 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촉발된 게 저희가 천연가스 상승, 네. 유가 상승, 그다음에 기타 뭐 그와 관련된 니켈도 더 올랐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저희가 상승이 촉발된 트리거를 찾아서 주가에 대입하면은 그게 없어지면 어차피 이 종목들은 제자리로 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료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오른다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달려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맞아요. 에너지주는 다르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그 관광 같은 경우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룰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연결해서 뭐 천연가스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공유를 했다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 국가 그리고 추가로 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까지 그 가스 공급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다른 가스처를 찾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유럽과는 이게 저희가 지도를 보면 그런 강간으로 바로 갈 수가 네. 없거든요. 이게 거리도 길고 하다 보니 아마 해운 쪽으로 연결해서 유럽도 해운, 미국도 해운으로 연결해서 이제 LNG선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 그 에너지 중에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둔화로 인해서 그런 가격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관련된 에너지주 중에 일부 뭐 관광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투자 그러니까 국가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순간의 끝이 아니라 실적과 연결해서 한 1년 정도의
그 실적 추이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최진욱 팀장님은 이번 시즌에 이번 분기 때 혹시 뭐 사료주라던가 비료주, 에너지주를 직접 매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료주, 에너지주에 대해서 네. 근데 사료주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갈 줄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갈 줄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아까 이거 이사님 거의 다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솔직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로 인해서 지금 사료주가 이렇게 간 건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그에 따라 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에그플레이션까지 맞아요. 나온 상황에서 뭐 이제 대부분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월 무상까지 이제 뭐 같이 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저도 더 간다라고는 보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이 전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모레 종전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펌핑이 됐던 사료주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내려가게 되고 에그플레이션도 해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로 봐야겠죠. 이런 사료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투자 메리트는 저는 뭐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사료주가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제 주변 그 전문가 분들도요 와서 종목 추천할 때 사료주를 추천해 주시고 목표가를 제시하잖아요. 한참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가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김지훈 대표님은 급락을 염두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료, 에너지 다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 사료, 에너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이 옆에 솔직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사료주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이렇게 올릴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불나방이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공급을 계속 뭐 철폐하고 제한한다고 하고 중단한다고 하니까 늘어난 거지.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에 간 거 주가 오버슈팅이 나온 거지. 수요는 크게 뭐 변한 게 없거든요. 사료 수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테마에 의해서 단타 트레이딩 하신 분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왜 저도 저는 마찬가지고. 제외하시나요? 단타 트레이딩 하시나요? 근데 네. 뭐 댓글에도 너희 다 단타 트레이더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철저하게 펀더멘탈 분석해서 기업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 측면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는 연간 파생 산업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LNG 가격이나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그래서 조선 업황이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LNG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이제 어차피 정책적으로 탈탄소로 미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수급 불균이 완전히 깨져버림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높아진 유가나 LNG를 대체할 어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탈탄소와 연관된 신재생이나 친환경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반사수혜를 좀 누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러시아가 촉발했던 그 이슈가 정말 유럽이라던가 미국 전 세계에 조언을 줬다고 하나요? 네. 너무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확실히 무언가 에너지 시장에 변화는 생길 것 같은데 캔디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식량 문제는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로도 이미 그 대비가 필요했던 건데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려 하려던 찰나에 네. 너무나 그 몇 년치를 다 땡겨 써버린 것 같은 주가 움직임이어서 그게 걱정되면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본다는 이유 자체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주가가 미리 땡겨와서 뭐 미국의 디어, 농기구 업체 막 농슬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대동 이런 TYM, 업체들이 네. 오르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지는 않고 2008년 사이클에서 비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이 먼저 2년 내에 좋았거든요. 자, 당시랑 비추어 볼게요. 당시가 주가의 상한가 폭이 15%였거든요. 자, 지금 30%고 하루 이틀 만약에 상한가 아니면은 3일 뭐 상한가 하면 90%, 60%, 90%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저도 하나 간과했었어요. 그 인플레이션의 예전 사이클을 비춰보면서 비료를 방송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하나 그 조금 다른 그 놓친 게 있구나 한 게 그때 상한가 폭이랑 지금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 빠른 주기로 시세를 뽑아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산다. 빠졌을 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눌림목 매수, 빠졌을 때 매수, 다음에 차익 실현 나면 매수 아니고 그냥 조합은 일단 사고 보고 물리더라도 사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고 보는 논리가 명확하다 하면은 물려도 두렵지가 않겠죠. 그거를 생각하시고 종목을 바라보고 업종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분은 끝까지 사료주, 에너지주에 대해서 그래 인플레이션 수혜일 수 있지만 나는 접근하지 않겠다. 펀더멘털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럼 펀더멘털로 해석이 가능한 섹터 내에서 5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안정기를 찾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섹터로 접근을 해야 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목 섹터로는 2차 전지랑 엔터가 또 이렇게 겹쳐지고요. 김지훈 대표님은 2차 전지 소재랑 소프트웨어를 꼽아주셨는데 엔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엔데믹과 함께 이제는 나가서 우리 같이 소리 지르면서 풍선 흔들면서 놀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엔터인가요?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엔터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랑 또 연계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메타버스 이거 금기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코로나 전에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쪽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BT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북미 시장에서 이 K-팝 수요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엔터 쪽이나 이런 콘서트 쪽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잠정 영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렇게 실적치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실적치가 좀 더 굉장히 좀 기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엔터 종목을 좀 5월 이후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엔터 이야기 나오면은 YG엔터를 강하게 밀었었거든요. 근데 연초에 성적을 봤을 때는 사실 JYP도 엄청 올랐고 유일하게 하이브만 좀 아쉬운 성적이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성 이사님은 엔터 내에서 탑픽을 고르자면은 원래는 하이브를 좋아했었고요. 하이브에 대해서 제가 탑픽으로 여겼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이었어요. 받아갔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워너뮤직의 밸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있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질이 바뀌었거든요. 질이 바뀌었던 게 성장주는 약간의 프리미엄 요소보다는 할인 요소를 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실적으로 봤을 때 주가 가까운 종목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JYP 엔터가 탑픽입니다. JYP 엔터가 탑픽이다. 마침 신장님이 JYP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성우 이사님은 JYP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은 2차 전지 소재도 해주셨지만 저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더 눈에 띄었어요. 소프트웨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기차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자율주행에 대한 계속 이슈가 부각될수록 뒤쪽에서 웃고 있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적인 현대 오토웨버만 해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뭐 57%, 영업이익은 100%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크게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산업의 뒤에서 웃을 수 있는 산업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된 회사들이 이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익률이 꾸준히 5% 미만에서 지금 8%, 9%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가 계속되면 확산될수록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성장이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전체 이 차량용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은 30%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숨겨진 알짜 관련 수혜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도 꼽아주셨는데 그럼 다시 어게인 뭐 1년 전, 2년 전으로 가서 소재 내 양극재들이 막 올랐던 그때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소재 내에서도 그때 안 간 다른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양극재는 뭐 여전히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동박, 알박 다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는 어찌됐건 간에 큰 틀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30%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평균 내보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가 30% 갈 때까지는 여전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숫자로도 LNF가 LNF 에코프리미엄이 대장인데 LNF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10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소재주는 오히려 계속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와 소프트웨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지금 사료주, 에너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누리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5월 FOMC 회의 이후를 무언가 변곡점이 될 걸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 최진 팀장님, 시장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될지 이게 이번 주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관망하는 움직임 자체가 좀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월 들어서만 해도 거의 뭐 이틀, 3일 매수, 순매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매도세를 죄다 팔아요. 네. 죄다 팔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FOMC 우려도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했듯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지금 불안감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전쟁 이슈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별다른 뭐 이슈가 나오지가 않은 상황에서 꾸준하게 또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이 상황에 또 러시아가 또 어떤 또 스탠스를 또 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또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75DP까지 6월까지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 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거의 뭐 저점이다 싶어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항상 반대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개인이 좀 바닥이다 싶어가지고 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뭐 기관 외국인 투자가 또 저점 매수로 또 들어가고 이제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 다시 또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수급 불균형 이 부분이 제일 좀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좀 수급이 확실히 좀 들어오는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움직이는 게 좀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관망이 너무 심하다 해주셨고요. 주식 이야기하니까 바로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미쳐버리겠네요. 저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이 정연아 너 주식하지 않아? 요즘 주식시장 많이 힘들다던데. 그럼 조용히 해라고 넘어가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 두 달 거의 뭐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이런 힘든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 5월 FOMC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희망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네. 이게 시장의 예측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은 더욱 말랑말랑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주제가 5월 FOMC 이후였잖아요. 제가 2차 전지 소재와 그 엔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2차 전지 소재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어요. 이게 가격 구조 자체가 지금 소재 업체랑 셀 업체, 완성차 업체는 그게 가격이 변화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전가돼서 계약이 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업종 성장주 중에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은 비수기라서 안 좋을 수 있으나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열리고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은 좋은데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성장주 중에서 시장이 조정 나오면은 이제 베팅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 하나다 보니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성장까지 두 개 조합해서 가는 이러한 두 업종을 말했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5월 이후에는 긍정적인 걸로도 열어놓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게 50, 75, 75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고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그 양적 완화를 이제 걷어들이는
대차대표 축소인데 이게 월 950억 달러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걷어들이려면 10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월 950억 달러로 5월에 얘기해도 이게 될까? 모르겠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심플한 논리가 있다 보니 5월 이후에는 그러한 불확실성, 일단은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5월 이후에는 일반적인 가치주 성장주로 이분하자면 성장주가 낮고 그중에서 성장에 대한 그런 위에 캡이 조금 더 열려있는 2차 전지, 인플레이션 헤지와 함께 2차 전지, 그다음에 2분기 실적부터 해서 스텝이 조금 더 위로 열려있는 엔터, 이렇게 두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엔터를 또 네네. 꼽아주셨고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성장주가 간다, 이 말씀이네요. 동감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실 너무 지수가 빠지는 게 힘들긴 했지만 나스닥이 최근 한 달 동안 빠진 것에 대비해서는 우리 증시는 덜 빠졌거든요. 그게 뭐 먼저 매를 맞아서기도 하지만 1분기 실적이 나름 대기업들 나쁘지 않아서였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실적 모멘텀을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히 국내 증시에서 보여준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이 실적을 좀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네. 특히 이성우 이사님 먼저 얘기한 판가를 올리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은 매크로고 상관이 물론 영향을 일부는 받겠지만 약간 수급적으로는 받겠지만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결국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 주당 순이익의 PER, 그러니까 멀티플이거든요. 근데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은 생각보다 1분기에 좋아지고 있고 2분기에도 여전히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뭐 연준 위원이 누구고 금리를 몇 프로 인상하고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려할 거는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이 깨지냐인데 이익이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성장산업은 성장산업 본질의 문제보다는 아까 계속 매크로 관련된 이슈를 계속 말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안 좋은 영향이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플레는 금리로 못 잡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게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로 떠올랐던 사료주, 비료주, 뭐 수산주 못 사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그런 매매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종목으로 사신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